꼭 두 달 남은 지방선거 서울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시 민주당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 궁금한데요.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출마할 준비를 해달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에서 사선했죠. 인천 계양구가 주소인데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좀 뜻을 비친 적이 있는데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듯이 가버리면 전국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다 검토를 하겠죠.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총선 의원까지 막 찾아와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내일 정도는 그 결정을 차정 교수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 예, 출마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법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에 60일 이전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옮겼다는 이야기는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매우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민 의원, 서울시장 출마, 뭐 독배다,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럴까요? 독배인지 영양제인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본인은 독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자천의 그 흔적들이 많아요. 예. 이제 경상남도 어느 절에 있을 때 젊은 의원들이 찾아간 것도 자천의 흔적이 있고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 40명 정도가 지지 성명을 냈거든요. 예. 그것도 약간 자천의 성격이 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만나서 한 얘기도 자천의 성격이 있고 지금 어저께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20여 명이 모여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한다. 송 후보로는 도저히 송 전 대표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서울시장 본선거, 오세훈 시장과 붙는 본선거도 문제지만 사실 25개 구청장이 있고요. 또 100개가 넘는 서울시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압도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좌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좌천이라는 흔적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들어왔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결국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했지만 지금 2027년 후보군들이 굉장히 여야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27년 후보군에 일단 선착을 한 겁니다. 나 27년에 갈래, 뛸래, 다음 대통령 뛸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글쎄 지금 뭐 저렇게까지 나오면은 이게 이제 명심이 실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금방 얘기한 여러 요인들로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반대 목소리를 가지는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당이 다 써야 된다. 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경선에 뛰었던 분들 중에서 나와줬으면은 어떨까? 예. 그걸 포함해서 아니면 아주 젊은 피로 열심히 한번 싸워봐서 구청장 한 석이라도 더, 서울시의원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당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윤석열 행정부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이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경민 의원 말씀을 쭉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필승 카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천으로 내가 필승 카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충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 글쎄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걸 설득을 해서 극복을 해내면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엉뚱한 후보가 예. 당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김용원 평론가 지금 뭐 사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졌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출마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다 뭐 이런 독배다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어둡게만 볼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제 대선 직후에 이뤄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대항마가 과연 누굴까 어렵지 않겠냐라는 또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서울시의 선택이 어떤 선거 결과를 좌우했고 이번에도 이제 4점 몇 프로 차이로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보여주는 그런 걸 보면 과연 국민들이 대선에서의 선택을 그대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떤 국민의힘의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물론 대선을 치르면서 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론도 있지만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쨌든 대선에서 최선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당이 부르면 나오겠다고 했고 또 전략 공천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 우리 민주당이 자신감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군을 좀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해볼 만하고 송영길 대표 나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당내 이제 한 3가지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안이 없으니까 예. 뭐 어쩔 수 없다와 그건 좀 무리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예. 그 다양한 의견들의 장단점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이 필요로 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서야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 차정 교수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있고 네. 이재명 고문이 과연 얼마나 지방선거에 열심히 개입을 해서 뛰어다닐까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그림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결심에는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뭐 명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재명 전 후보의 이재명 고문의 상당한 아마 지지와 또 아마 요청이 아마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지금 지방 사찰을 돌고 있을 때 이재명 고문의 측근이라고는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찾아갔던 부분을 송영길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재명 고문이 상당히 서울 선거는 또 놓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송영길 전 대표만한 감이 없다. 그래서 아마 한번 이 정명당당하게 한번 붙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인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고문의 요청에 의해서 전 대표가 돌아오는 것 자체는 그럼 과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당시
이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네. 이것은 아마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의 기시감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예. 사실 재보선 기억하시겠지만 당헌 당규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기책 사유일 때는 공천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당원인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당원투표에서 이 개정을 해서 결국 선거 내보냈다가 완전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도 당원들이 요청하니까 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략공천 말하지 않고 경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바로 직전 당대표가 놓은 것 자체가 과연 그걸 계급장 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럴수록 차라리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공간을 만들고 본인이 백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하여튼 그 국민 전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의원들 쪽에서는 송영길 대표 출마를 적극 좀 권유하고 미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지 않았던 쪽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만약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예.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글쎄 저는 뭐 별로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네.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예.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럽지 않다. 자, 신경민 의원. 그러면 경선을 하고 제대로 한다면은 좀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나오려고 하다가도 못 나오죠. 그러니까 헤비급들로 지금 갑자기 뭐 젊은 사람을 내서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거에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당이 축적하고 있는 인재들, 헤비급들을 한번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한번 보자. 지금 윤석열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인수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고 한번 보자 그러는데 갑자기 명심을 뭐 들이대면서 내가 한번 독배를 들어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독배인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송영길 그러니까 대표가 나가서 이기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이기면은 좋죠. 이기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전혀 뭐 지역 연고도 없고 지금 현재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고 지금 대선 패배의 이유도 불분명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며칠 전에 그만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갑자기 내가 서울시장을 한번 독배로 들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자연스러우냐라는 이 비판들이 당내에 예. 있는 거죠. 정태근 의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지역 연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해요. 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연고가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40년을 알고 지내오는 사이인데 예.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뭐가 우려스럽냐면 뭐 독배를 드니 당선 가능성의 문제니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2017년 대선을 위해 27년 대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대선이 결과적으로 0.73%뿐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작년 내내 일관되게 55% 내외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적으로 이끌어온 세력들이 소위 이제 86그룹들이었고 86그룹을 대표하는 분이 송영길 전 대표였어요. 그러면 왜 86그룹들은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정치 세력이 됐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다음 정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께서 대선 패배의 책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책임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86그룹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이 민주당에 있는 86 운동권 세력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는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겠다라는 것 전에 왜 이 진지가 무너지게 됐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성찰과 자성과 변화의 모습들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요청하니까 뭐 다음 기회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사실상 출마 선언한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경기도로 가볼까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경기를 꼽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 나섰던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 이어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볼까요? 유 후보는 제가 알기로 그 연고가 1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구시장에 출마하셨더라면 누구나 납득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아무나 와서 그 연고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경기도민들께서 좀 자부심에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분은 낙동강 오리알이셨는데 이거 한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무슨 대한민국 뭐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줄 해결사 능력 있는 사람 히딩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누가 뭐 연고 따지고 그러겠냐. 낙동강에서 더 열심히 정치를 잘해왔고 이제 이 4대강 중에 한강에 와서 더 잘하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었으니까 안민석 의원님께서 경기도에 오래 사셨잖아요. 네네네. 새로 이제 경기도에 전입한 저 신참 경기도민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한테는 왜 대구 사람이 경기도에 왔느냐. 이게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역 연고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스스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설득을 못 시켜서 시간을 좀 결심하는 데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지사 선거가 그러면 그 왜 출마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기도라는 것이 대선 지나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이었으니까 또 이제 대선의 연장선으로 아까 미니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 중요성이 있고 또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도 27년 대선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또 정치 활동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포석으로 출마를 결심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대표 말고 지금 이렇게 좀 그 얘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심재철 전 예. 부의장 그리고 함진규 전 의원, 예. 또 김영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출마하시려고. 김영환 전 의원은 뭐 충북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몇 분들이 예. 이제 경기지사 물망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거기도 경선해야 되겠죠? 경선해야죠. 예. 정태근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려운 결정인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봐서도 그렇고 차기 대선을 놓고 봐서도 이번에 굉장히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선택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당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이 정도, 또 다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였는데 처음부터 이제 안철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소신 있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제적 전문가적인 능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40만 표 이상을 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곧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해서 한 달 있다가 바로 맞는 선거에서 또 지난 대선과 같이 서울은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를 패배하고 난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부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실제로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점들을 도민들한테 찬찬히 설명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집권당의 후보이자 경제 전문가이다. 이런 점들을 강력히 부각시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세금을 1원도 안 냈다고 김동연 그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한 15년 정도 경기도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답니다. 뭘로 냈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주를 했겠죠. 경기도에?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냈다는 얘기는 1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랬나요? 네. 또 그 인연은 또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차지원 교수 이제 뭐 후보로 최종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빅매치죠. 그렇죠. 제가 이번 그 경기도 이 지금 선거를 두고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니까 일종의 이재명 이펙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 효과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경기도지사는요, 지금 차기 대선의 무덤이었거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번에도 뭐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실패하긴 했지만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냈고, 그리고 또 차기의 유력한 주자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뭔가 승부를 거둬도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지금 유승민, 김동연 두 사람 다 지금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선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경선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경선도 지금 50대 50으로 일단 당규로 알고 있는데요. 당심 50, 민심 50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의원 두 사람 말고 제 생각에는 다코스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인수위 당선자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지금 물망에 나오고 있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지금 경기도지사의 선거에 뛰어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윤심이 김은혜 의원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이번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저격수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다. 또 일종의 또 상당히 참신하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이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경선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제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 왜 아까 김은혜 대변인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선인 대변인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5월 1일까지는 의원직을 뭐 사퇴를 하든지 해야 이제 출마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취임식이 그 뒤인데 당선인 대변인 신분에서 제가 감히 출마를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랬고, 김은혜 지금 당선인 대변인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면서 대장동 관련한 저격수를 했었고 또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요. 출마 선언을 했지만 일단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던 분들이 5선의 조정식, 5선의 안민석 아주 경력이 짱짱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룰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바깥에 계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분들 들어왔을 적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권리당을 한 명도 모르는데 공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또 뭐 당에서 아주 그 큰 뜻을 가지고 충분히 잘 조정하거나 또는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경기의 룰에 따라서 할 일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룰이 안 좋다 아니면 이건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수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동연 한 사람을 위한 그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비율을 이제 줄이자는 그런 주장을 이제 김동연 후보께서 지금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반칙 아니겠습니까? 예, 김용훈 평론가 벌써 이제 견제가 상당히 많이 날아오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야 뭐 전략 공천해주면 제일 고맙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제 당이 그 내부 경선이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안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략 공천으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김동연 그 대표가 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어쨌든 민주당의 경기도 그 후보가 한 명 더 이제 훌륭한 후보 한 명 더 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이제 연평 전 수원시장 같은 경우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도 오랫동안 다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 지금 상대당에 거론되는 유승민 후보조차도 당연히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은 당연한 거고 아까 이제 김동연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신인이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했겠지만 저는 뭐 권리 당원이나 일반 당원들이 정말 이 후보가 민주당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하면 그간의 당내 기반이 없더라도 저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를 희망하면 저는 이 당에 맞게 따라서 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룰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찍어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 바꿀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도 아니고요. 김동연 대표가 정치 개혁을 기치로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어떤 본인이 유리하게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수 있겠습니다. 신경민은 이재명 고문이 밀어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밀어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도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다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가까운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도 맹렬하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특히 가깝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명심이 실린 김동연 후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명심이 실리려면 뭔가 좀 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룰을 바꾸는 건 지금 쭉 얘기 들으신 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것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만의 룰을 만들자고 하는 순간 저건 이제 이게 뭐 당이냐 이러면서 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못 바꾸면 과연 김동연 후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1등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결정이 돼가지고 유승민 후보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동연 후보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면 권리당원들이 많은 표를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당선 가능성 부분에서 회의적이다. 그러면은 이건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등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권에 실패한 후보가 바로
다음에 지방선거에 나오게 되는 뭐 초유의 기록이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안 가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살펴봤고 대구도 관심 지역이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에 이어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도와줄까요? 유영하 변호사 출마 선언 들어보시죠. 이번 대구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움과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윤희석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가 연고는 있나요? 뭐 어릴 때 사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구 출생은 아니고? 예, 출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를 떠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대구와 이제 지역적인 연고는 있는 걸로 보이고 예. 지금 보면 이제 인상 깊은 것은 이제 후원회장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으실 거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홍준표 대표와 전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세 분이 대구시장에 나오셔서 이게 결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오신 후에 대구에서 이제 사시는데 그러면 결론은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예. 참 뭐라고 예측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측하기는 힘든데 굳이 예측을 한다면 어떠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다면 일단 도와준다는 의사표시는 이제 한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지원 유세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정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유세차를 타신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대구 지역에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현지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상황이든 40%는 넘더라고요. 거의 50% 가까운 거 보이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한 20% 정도 나오는 상황. 그렇다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뛰어든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 또는 권영진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한 10% 안팎의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의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많이 우세해 보이기는 하고 또 들어보니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구 현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거하시는 달성군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지켜준 역할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많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어요. 예. 이제 대구시장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역시나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뭐 전직 대통령 지켜주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유세차도 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일단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거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거기에 또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뭐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많이 가깝지는 않으니까. 예. 그럼 또 다른 그림이 또 그려질 수 있겠죠. 예. 정태근 의원께서는 유영하 변호사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어려운 과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나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뭐 유세차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봐서는 일단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자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기자들한테 직접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만
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은 뭐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천 방식에 대해서 경선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규정은 여론조사와 소위 이제 이 책임 당원들을 절반씩 섞는 이런 지금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 중에 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 적합하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계속 1등을 달려간다고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하고 단일화 문제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가 실제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아마 그 대구에 있는 언론들을 비롯해서 각자 다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행보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유영하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당내 경선을 하게 된다면 대구 지역 특성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차 탈 일은 생기지 않겠네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각별히 챙기는 것은 분명하지요. 교도소, 구치소에 있을 때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만 만났고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총선 출마할 때인가요? 그때 또 지지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차재현 교수, 각별하긴 각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영하 변호사의 그 출마 선언을 보고 느낀 것이 딱 떠오른 것이 융전만에 떠오른 단어가 진박 후보. 결국은 그러니까 진박 후보라는 게 박심파리 정치 아닙니까? 진박보다 더 큰 게 골박 아니었나요? 그때 뭐 뼈박도 나오고. 예, 골박 뭐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유영하 변호사 그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모멸감 많이 느꼈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모멸감 느꼈다고 한다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사 박근혜 대통령 후원회장 맡아줄게 하더라도 대통령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성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또 부적절한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지어가고 싶으냐면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다시 또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은 과연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요. 대구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동정심이 결국 정치적 볼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대구의 미래를 위해 선택을 하는 거냐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정심을 갖고 선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대구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예. 자, 대구에서 몇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의원직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이 기자들한테 나왔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되찾도록 하십시다. 대구를 천지개벽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언제 사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되고 난 뒤 답변. 되고 난 뒤에 사퇴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 되고 난 뒤 답변한다니까. 돼야지 뭘 그 사퇴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 안 하라. 그건 난센스죠. 윤희석 대변인, 저거는 홍준표 의원이 착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는 출마하시려면 보니까 30일 전에는 공직을 사퇴해야 되니까 대선은 5월 1일까지. 다르고. 예, 그러니까 대선 때 생각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저렇게 아주 시원하게 오해를 바탕으로 하셨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홍준표 의원 닿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홍준표 그 의원은 이제 차기를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승민, 사실은 이제 대구에 대한 연고는 훨씬 더 유승민 의원이 강한데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지사로 갔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든 되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는 이제 모양새는 잘 안 나오는 이런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징이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다 연고에서 다른 상관없는 쪽에서 자꾸들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송영길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여간 분명한 것은 과연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저는 그 연고 지역 문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발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이 유권자들의 삶의 발전들을 위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들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대구에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홍준표 후보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그럼 예비후보 등록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중학교, 고등학교와 첫 직장인 경북도청이 전부 근무가 대구서 했는데요. 대구에 대한 애정이 크고 대구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차정 교수, 한참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죠? 예,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떤 곳에서 들어봤더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 후원회장 맡는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수석 했잖아요. 네, 정무수석 했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도왔고.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또 돈독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의 그러니까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그 각상도 원지역구에 이번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가 상당히 그때 그러니까 탈당해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접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이 바로 며칠 전에는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며칠 전에는 재보궐 선거 나온다더만 결국 안 되니까 또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나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지금 경북 어성에서 주로 정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자신의 정치적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이미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저는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방선거 관심 지역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얼마나 됐다고 다시 신구 권력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놓고 아주 크게 붙었는데요. 인수위가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표현 중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또 비상식 모렴치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청와대가 아주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벌어진 상황이 가장 비상식적인 상황이고 여기에는 4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이미 투입이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새 정부와 새 경영진이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기업이고 이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런 인사는 임기 말이 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상식입니다.
역대 정부 그래왔고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똑같은 워딩으로 주문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브리핑 내용의 근거는 의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그것을 관여한 것처럼 전제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모렴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 거꾸로 저희가 생각할 땐 그럼 인수위원회는 이런 민간 기업에까지 어떤 청와대나 정부의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 분께서 회동을 하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아주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측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부실 공기업 문제는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큰 부담이자 책무입니다.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김용훈 평론가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와인잔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이렇게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우리는 상식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좀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의아스러운 게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뉴스에서 당선인과 인수위가 사라졌습니다. 당선인이 어떤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뭔가 좀 포부도 밝혀야 되고요. 인수위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의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이제 부처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서로 논쟁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보면 마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당선인과 인수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인공이 되는 이상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원인을 보면 인수위가 물론 현 정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이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이 연장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어떤 국민들의 실망,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좀 이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런 그 분위기로 무조건 지방선거 때 우리 신정부니까 무조건 믿어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 민수위 관련해서 좀 기억나는 거는 청와대 이전하겠다. 그리고 핵심 관계자라는 분들이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 사퇴 압박이랄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사면이랄지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인수위가 제대로 국정운영 방향, 정책의 구체적인 설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마치 공기업 인사 문제, 자리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수석 대변인이 인수위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좁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금 서로 당신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새 정부에서 이렇게 일할 사람인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입김을 행사해서 뽑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느냐. 이게 지금 인수위 쪽 얘기인 것 같고 청와대 쪽은 아니 그건 민간 기업이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했는데 왜 또 우리가 했다는 근거도 없고 그걸 가지고 비상식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상식적이냐 이런 싸움인데 윤희석 대변인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봅시다. 이게 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는 거가 방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했는데 왜 지금 상황에 필요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현장 전문가가 임명이 됐느냐 이 부분.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동기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박수현 청와대 수석은 민간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산업은행이 5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4조 1천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을 그냥 민간 기업으로 보기는 어렵죠. 공기업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해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굳이 대선 전날에 해가지고 사장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특히 4년 전에 상무로서 문 대통령한테 뭔가 브리핑을 했던 분이 쭉 고속 승진해서 사장까지 임명이 됐다. 이 과정 왜 하필이면 그분이냐? 현장 그 전문가인데 뭐 금융이라든지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원일이 저 수석 부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을 보고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즉 혈세가 4조 1천억이 들어갔고 공기업에 가까운 이런 기업의 사장 자리를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그 임명한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동기라는 점보다는 현 상황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서의 전문가적 자질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신경민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 정도로 브리핑을 하고 하려면은 뭔가 하여튼 실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마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온 그런 정도죠. 그리고 내부 반발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부 반발이 없고 오히려 흔들지 마라. 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라고 나온다면, 그리고 오늘 원일이 그 인수위 대변인이 하는 거 보면 약간 또 좀 이 강조점을 바꿨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실마리는 없고 하여튼 의심스러운 정황은 뭐 몇 가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구 권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건 일단 적절치가 않습니다. 확실한 실마리가 있어서 이건 완전히 대통령의 동생의 친구라서 된 거다라는 확실한 게 있어야 우리가 기사 쓰듯이 공격을 해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을까? 이거 정황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로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고 아니면 많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일단 모양새가 매우 사납고요.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고 정말로 그 권력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싶으면 증거를 가지고 내부에서 반발도 있고, 아니 왜 이 사람이 지금 사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청와대가 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이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죠. 이렇게 그럴 것 같다라는 거 가지고 이런 그 억측성 기사 쓰듯이 더군다나 인수위가 이렇게 하는 건 현재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이 과연 상식일까요? 이게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과정을 들었거든요. 네. 기가 찬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청와대는 단 한 번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표 인선 과정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가 모렴치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정태근 의원 시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인수위가 알박기 모렴치한 인사라고 처음부터 규정한 것도 무리가 있고요. 또 청와대 대변인이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적절치 않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과를 보면은요 3월 8일 날 이사회를 열었어요. 근데 꼭 그날 열어야 되는지도 의문스러운데 그리고 당선이 나온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각 산하 공공기업의 공기관에다가 그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 인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는 또 공문을 안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주총이 3월 28일 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총에서 선임을 하는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요. 실제로 청와대에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됐고 이 문제를 사장을 강력히 하고 싶어하는 지금 박주선 사장하고 산업은행장 회장인 이동걸 회장 사이에서 일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현역할 때 보면 산업은행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그 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니까 산업은행 회장의 영향력이 강력히 미쳐요. 근데 그것을 기재부나 청와대에다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한번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호남기업 M&A 관련해가지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도 일단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권력 교체기에 이게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무려 매출이 7조 원이고 자산 규모가 10조고 정부 돈이 4조 원이나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특히 대통령의 동생이 사장으로 동생의 친구가 동창이 들어가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한 게 있으면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도 우리 관여한 바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실제로 그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파악한 결과를 냈어야 되죠. 차정 교수 의견은요? 저는 오늘 그 인수위 원일이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부분, 그건 저는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인수위가 이 자리에 눈독을 들였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수위가 아까 이 모든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그 상식이라는 근거 자체가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인수위는 앞으로 차기 정권을 담당할 이 세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대선 직전에 인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지금 인사 과정을 보도된 걸 보니까 사실은 이 대우조선해양에 경영 정상화 추진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외부 전문가 7명이 그러니까 8명 후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임 대표가 이게 36년을 근무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위기 상황에서는 내부 인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나 산원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지금 국립해양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의 사장들은 서울 쪽 대학을 다 나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에 이 지방대 출신이 하느냐.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저기 지금 나옵니다만 2015년에 상무가 돼서 2018년에 전무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2018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상무 자격으로 아마 안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2022년에 이렇게 대표가 된 거 4년 만에 깜짝 승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2015년에 상무부터 된 걸 따지면
거의 7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그 경영자들은 상무에서 사장 된 지 4년, 6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된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이 상당히 인수가 그러니까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통이나 전략통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전에 영업통 전략통이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 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장이 바로 현장 출신, 조선소장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논리들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저는 인수위가 좀 더 신중하게 분명한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는 중에 한국해양대학 지방대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해양대를 지방대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이렇게 신구 권력 간의 갈등, 특히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갈등의 골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인사권을 둘러싼 것도 그렇고 또 그제는 문건 파기하지 마라, 컴퓨터도 바꾸지 마라 이러면서 좀 논란이 커졌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때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주 격노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갈등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그래도 초라한 뒷모습에다가 좀 심하다 싶은데 요새는 이제 소금까지 조금 날라오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의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가지고 호통을 당합니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해라는 얘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차재홍 교수 기억나시죠? 네, 뭐 저는 참여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한 2년 반을 했기 때문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지켜봤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은 끝까지 자신의 임기까지 관철시켜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협조할 건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대표적으로 당시 그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인사를 했던 그 장면도 또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이런 갈등, 사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도 이 갈등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비로 지급 방식이 현금이든 카드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사비로 다 지출을 하는데요. 옷값을. 예.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이것이 왜 현금과 카드가 왜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전체가 사비라고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거기에 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어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6급 상당의 행정직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그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이나 이런 공식 자리에 나가는 의상들을 특혜 구매를 시킨 것이 아닌지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윤희석 대변인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렇게 채용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까? 추천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부속실이라고 하는 1부속, 2부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신변을 관리하는 2부속실 같은 경우에 사람을 채용할 때 아무래도 그 배우자와 좀 가까운 분이 가는 게 업무가 수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추천이 작용할 텐데 그 부분을 많이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저렇게 문제 삼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나요? 뭐 특혜다 이런 식으로 콕 집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채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 특히 의상 담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배우자와 가까워야 뭔가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훈 평론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참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져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계속 그 옷에 대해서 무슨 어떤 사치 프레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마치 무슨 채용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특혜 채용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디자이너는 그러니까 디자이너에 계속 딸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딸인 이 디자이너 분도 파리에 진출한 저는 전문 디자이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뭐 엄청 고위직에 채용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거고 청와대 채용이라는 게 뭐 공개 우리가 채용을 하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마치 지금 어떤 김종숙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매우 흥미 위주로 어떤 국민의 이런 정서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이 정말 여당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앞으로 국정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상당히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티격태격할지 참 걱정되는군요.